네, 오늘 수능일입니다. 수험생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 남김없이 발휘하길 바라면서 YTN 뉴스라이더의 문을 열겠습니다. 이번 수능은 4년 만에 마스크 없이 치르는 게 특징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시험 보면 정말 고될 텐데 숨은 좀 편히 쉬면서 시험을 치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마스크뿐 아니라 킬러 문항이 배제된 것도 특징이죠? 네, 그렇습니다. 등급을 가를 변수는 무엇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시험이 시작되면 수능출제위원장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라이브로 신속하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지금 8시 1분을 조금 넘었습니다. 이제 곧 수험장에 정문이 닫힐 예정인데요. 모든 수험생에게 응원을 보내면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임혜진 기자, 지금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서울 용산고등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오선열 기자도 현장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오 기자는 어디에서 연결 중입니까? 네, 광주 석산고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교문을 보니까 제가 다 떨리는데 떨리는 건 저희 몫으로 하고요. 네. 예. 수험생 여러분은 긴장 풀고 시험에 잘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서울 용산고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임혜진 기자, 이제 곧 정문이 닫히는데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제 입시 마감 시각까지 10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수험생과 학부모는 물론 응원 나온 후배들과 취재진까지 더해 교문 앞은 종일 북적이고 있습니다. 자식을 시험장으로 보낸 부모님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고 후배들은 마지막까지 열띤 응원으로 선배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은 방역 지침 완화로 4년 만에 마스크 없이 치러집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일반 수험생과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다만 확진자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점심은 시험장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입실이 마감되고 아침 8시 40분부터 80분 동안 국어 영역 시험이 진행됩니다. 오늘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은 50만 4,500여 명인데요. 이 가운데 졸업생과 검정고시생 비율이 35%로 28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정부가 여러 번 강조했던 킬러 문항 없이 최상위권 변별이 가능한 문항이 출제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수능을 위해 관공서와 은행 등 대부분의 직장이 출근 시간이 늦어졌는데요. 고사장 주변을 지나실 땐 수험생들을 위해서 경적을 울리거나 큰 소리를 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실수 없이 노력의 결실을 맺기 바랍니다. 예, 정문은 전국에서 동시에 8시 10분에 닫힙니다. 광주에도 새벽부터 교실을 채운 수험생들이 있다고 하는데 오선열 기자, 광주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학교 건물은 새벽부터 불을 환히 켜고 수험생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입실 종료 시각이 다가오면서 막바지 수험생들이 서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광주에는 모두 38개의 시험장이 마련됐는데요. 기온은 영상권으로 수능 한파 없이 다소 쌀쌀합니다. 이 수험생 여러분들은 옷을 따뜻하게 입고 목도리나 무릎 담요도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 50만 수험생 가운데 광주에서 16,089명이 수능을 치릅니다. 지난해보다 600여 명 가까이 줄었는데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재학생은 1,050명이 줄어든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응시생은 322명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능 예비 소집일부터 수험표를 받으러 온 수험생들에 위해 응원전이 펼쳐졌는데요. 오늘도 가족과 후배들의 응원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시험장 입실 시간은 오전 8시 10분까지입니다. 수험생이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 대책들이 마련됐는데요. 광주광역시는 공공기관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고 시험장을 거치는 시내버스 노선을 등교 시간 전에 집중적으로 배차했습니다. 수험표를 분실하거나 시험장 착오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수험생이 부모님 차나 택시를 타고 시험장에 도착할 텐데 입구 200m 이내에선 차량 출입이 통제되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시험장 입실 전에 혹시나 소지 불가 물품을 갖고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하시고 올해 수능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선열, 임혜진 기자 고생 많았습니다. 자, 수험생들을 위해서 많은 회사들도 출근 시간을 늦추면서 학생들을 응원하고 있는데요. 날씨도 좀 도와줘야 될 텐데. 네. 예, 날씨 어떤지 궁금해요. 예, 오늘 수능 한파는 없습니다만 비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곳에 따라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다고 해서요. 혹시 시험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도 됩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시험 치르는 동안 날씨가 방해가 되면 안 될 텐데 네.
그런데 오늘 날씨가 좀 변덕스럽다고요? 네, 우선 오늘 아침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고사장으로 향하는 길 수험생들은 추위 걱정 없어서 날씨로 인한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6.8도로 어제 아침보다 4도가량 높았는데요. 다만 낮 동안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는 데다가 찬바람까지 강해지기 때문에 날이 더 쌀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7도 선까지 오르는데 그치겠고요. 또 시험이 끝날 무렵에는 공기가 더 차가워지겠습니다. 이 수험생들은 시험을 보는 동안에 다소 쌀쌀할 수 있는 만큼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륙 하늘은 대체로 흐리기만 합니다. 하지만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인천 해안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요. 오전에는 서쪽 지방에, 오후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후 한때 서쪽 지방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 기온 서울 6.8도, 대전 3.9도, 광주는 6도 등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높아 크게 춥지 않습니다. 다만 낮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서울 낮 기온 7도, 안동도 7도, 전주 10도 등 어제보다 2에서 5도 정도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과 주말인 모레까지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특히 내일은 추위 속에 서울 등 전국 곳곳으로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서부와 영남 지방에, 밤에는 호남과 제주도의 대기질이 탁해질 수 있겠는데요. 수험생들은 호흡기 관리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까지 컨디션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곳에 따라 천둥을 동반한 비가 내릴 예정이어서 이거 듣기평가 시간에 천둥 치면 어쩌나 이거 걱정이에요. 네, 자 그런 변수에 대비해서 교육부와 각 지자체가 시험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3교시 영어 영역 듣기평가 도중에 천둥으로 지장이 생기면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쉬는 시간에 CD로 해당 부분을 다시 들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듣기평가 중에 지장이 생긴 부분에 한해서만 재방송할 수 있습니다. 또 수능 당일 시험장 주변을 지나는 화재 구급 출동 차량의 사이렌과 경적을 자제하도록 소방당국도 협조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첫 일정으로 동포들과 만난 윤 대통령은 이번 APEC에서 한미양국이 국제사회와 연대하겠다는 메시지를 낼 거라고 밝혔습니다. 순방에 동행한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 미국에 도착한 뒤에 곧바로 동포 간담회에 참석했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15일 아침, 우리 시각으로는 16일 0시를 조금 넘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곳인데요.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성장과 번영을 논의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로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마지막 다자외교 무대이기도 한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다자무역체제 회복과 영내 공급망 강화, 회원국과의 연대와 협력 필요성 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첫 일정인 동포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의미를 강조하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미양국이 국제사회와 연대하겠다는 메시지를 낼 거라고 소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미 양국은 도전 과제에 대한 협력과 혁신 그리고 포용을 통해서 국제사회와 연대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 APEC 정상회의 부대 행사로 의장국인 미국 경제단체가 주관하는 비즈니스 포럼 APEC CEO 서밋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상으로는 10년 만에 대면으로 참석해 기조연설을 진행했는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미국 주요 기업 대표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윤 대통령과 별도의 깜짝 회동이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활동하는 첨단 기술 분야 한인 미래 세대와의 대화, APEC 환영 리셉션 등을 차례로 소화하며 첫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아태 지역 정상들이 대거 모이는 만큼 외교와 안보도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중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아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 협력이 세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란 점을 강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국제 공조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이 북러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촉구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에이펙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될지에 무엇보다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회담이 성사될 경우 지난해 11월 발리 회담 이후 두 정상이 1년 만에 다시 만나는 만큼 관계 개선의 발판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한미일 밀착 공조에 공을 들여온 윤 대통령, 이번에 세 나라 정상이 어떤 끈끈한 모습을 보여줄지도 지켜볼 대목인데요. 세 정상은 에이펙 환영 리셉션과 정상 만찬 등 곳곳에서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는 나란히 스탠퍼드 대학 좌담회에 참석해 한일, 한미일 첨단 기술 협력을 주제로 대화를 나눌 예정이고 별도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네, 이렇게 에이펙이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년 만에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양국 사이 경쟁이 갈등으로 번져선 안 된다며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미국에 있는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미중 정상회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부터 시작됐는데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 20분쯤 시작한 정상회담, 이 3시간 반이 넘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나라 강요들이 배석한 확대 정상회의는 2시간가량 진행됐고 이어서 업무 오찬과 정원 산책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1년 만의 만남은 에이펙 정상회의장에서 40km 정도 떨어진 캘리포니아 파일롤리 정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정보다 30분 정도 늦게 회담이 시작됐는데 시진핑 주석이 리무진을 타고 별장에 도착하자 문 앞에 기다리고 있던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을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짧게 악수를 나눈 뒤 회담장인 별장 앞에서 잠깐 손을 들어 사진 촬영에 응했습니다. 회담이 이뤄진 파일롤리 저택은 캘리포니아 해안가에 조성된 별장과 정원으로 드라마와 영화 촬영장으로도 쓰인 명소라고 합니다. 네, 일단 만남은 화기애애하게 시작한 것 같은데 정상회의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회담 시작 전 모두 발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친근감을 표시했습니다. 과거 여러 차례 대화에서 시 주석은 솔직하고 직설적이었다며 이번 대화를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간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여러 마약과 인공지능 등 다양한 현안에서 협력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도 두 강대국이 서로 등을 돌려선 안 된다며 지구는 두 나라 모두 성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의 충돌은 감당하지 못할 결과를 부를 거라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We have to ensure that competition does not veer into conflict. And we also have to manage it responsibly, that competition. That's what the United States want and what we intend to do. It is unrealistic for one side to remodel the other, and conflict and confrontation has unbearable consequences for both sides. 네, 두 정상 모두 충돌은 피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회담 결과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정상회담 전에 백악관에서 사전 브리핑을 했는데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두 정상이 생산적인 대화를 하길 바라고 또 후속 대화도 이어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나라 간 소통 라인을 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현지 언론은 이번 정상회의 결과물로 군 소통선을 복구할 거다는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또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규제와 무기의 인공지능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합의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계 2강의 정상회담 모처럼 마련된 만큼 쟁점도 있죠.
아무래도 타이완 문제를 놓고는 양측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면서 타이완 문제에 미국이 관여하지 말 것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 반면 미국은 내년 1월 타이완 선거에 중국이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의 반도체 등 수출 규제 문제도 쉽게 풀기 힘든 안건입니다. 중국에서는 양국의 경제 협력을 내세우며 규제 완화를 무엇보다 바라는 분위기지만, 미국에서는 반도체 수출 문제 등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며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두 정상의 회담은 4시간가량 진행된 뒤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가 넘은 시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회담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네, 이번엔 국내 정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여당 핵심 인사들의 용퇴를 요구해온 이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소신껏 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해서 여권 내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거취 압박에 김기현 대표는 거듭 불쾌감을 표시했는데요. 당 일각에서도 분열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주 가까이 이어진 용퇴 압박에도 당 주류 세력이 움직이지 않자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윤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직접 만나거나 소통한 적은 없다면서도 우회적으로 윤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직접으로 연락 온 건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냥 소신껏 생각껏 맡아서 임무를 좀 끝까지 그렇게 그냥 거침없이 해라. 이런 신호가 와서요. 열흘 전 요청한 대통령과 면담이 불발된 뒤 받은 메시지라고 했는데, 당 주류 세력에게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시기와 맞물립니다. 여권 내 파장은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신당 창당 군부를 지피는 이준석 전 대표는 또다시 당 지도부와 혁신위의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는 곧 정리될 거라며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비상대책위원장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최근에 중진과 윤핵관을 압박하는 모양새의 이유는 앞에 카페트 깔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당 지도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루 전 급발진하지 말라고 혁신위에 경고장을 보낸 데 이어 총선 지휘를 직접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총선은 종합예술작품입니다. 단편 예술작품이 아니라 종합예술작품인 만큼 당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총선을 종합예술 차원에서 잘 지휘해 나갈 것입니다. 여당 내 일부 인사들도 YTN과 통화에서 임 위원장의 발언은 분열만 일으키는 부적절한 언급이라는 취지의 비판에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오는 12월 9일까지인 정기국회 종료 이후에는 김기현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 결단을 내리게 될 거란 관측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평가 문제와 맞물린 당무감사 결과에 따라 낙제점을 받은 일부 의원들이 스스로 용퇴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의 이른바 윤심 발언을 놓고 당 주류에선 격양된 반응이 나오지만 비영남권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선 충분히 예상 가능한 메시지였다는 분위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적 쇄신을 둘러싼 여당 내 힘겨루기가 2라운드에 접어든 형국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명계 의원들의 행보가 관심인데요. 공동행동을 예고하며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비명계 의원들이 탈당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친명계는 소수 의원의 움직임일 뿐이라면서 평가절하하면서도 움직임을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고향인 경북 안동 험지 출마를 요구한 이원욱 의원은 연일 당의 쇄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조응천, 윤영찬 의원 등 다른 비명계 현역들과 모임을 만들어 당의 변화를 꾀하겠다는 계획도 공식화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탈당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12월 이런 마지막
선거가 본격적인 체제로 도입을 할 때 그때는 또 다른 논의들을 저희들이 하게 되겠죠. 또 다른 대표적 비명계 인사 이상민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국민의힘 또는 이준석 전 대표 신당 합류에도 여지를 두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을 떠난다면 그다음에는 어느 가능성이든 배제하고 할 필요는 없죠. 저는 진보다 보수다 또는 당이다 이런 것들이 참 부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보궐선거 압승 이후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비명계가 다시 날을 세우자 당 주류는 발끈했습니다. 당내 5%도 안 되는 의원들, 탈당 명분 쌓기 등 거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험지에 출마하면 본인도 험지로 나서겠다는 이원욱 의원의 주장엔 이런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아니 그 재산 10,000원 갖고 있는 사람이 재산 1억 갖고 있는 사람하고 우리가 재산 다 걸고서 단판 승부 한번 해보자. 내기 한번 해보자. 이거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공천 등에서 여러 차례 당의 선택을 받은 비명계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먼저 희생하라는 역공도 펼쳐졌습니다. 당대표 험지 출마 요구는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본인들이 그런 희생을 했으면 좋겠어요. 남에게 요구하기 전에. 계파 갈등이 다시 불붙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내홍 수습에 열쇠를 쥔 이재명 대표는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괜히 안동에 험지 출마하는 거는 좀 어떻게 합니까? 당을 나갈 경우 감수해야 되는 불이익도 적지 않은 만큼 비명계 의원 모임이 실제 집단 탈당으로까지 이어질지를 놓고는 전망이 엇갈립니다. 결국 가장 큰 변수는 공천 불이익에 대한 우려 해소 여부가 될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뉴스라이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서울 영등포에서 80대 건물주가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살해를 공모한 피의자 2명이 붙잡혔는데요. 한 명은 살해 혐의를, 또 다른 한 명은 모텔 업주로 살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살해한 주범만 구속하고 모텔 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는데요. 경찰은 이들 사이에 가스라이팅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롱패딩에 모자까지 눌러쓴 남성이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섭니다. 마스크를 쓴 30대 남성도 경찰에 이끌려 그 뒤를 따릅니다. 두 사람은 서울 영등포에 있는 80대 건물 주인을 살해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개발 갈등 때문에 하신 거예요? 증거인멸 왜 하셨어요? 살인하라는 얘기 듣고 범행한 거 맞습니까?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피해자한테 미안하지 않나요? 지적장애가 있는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 씨가 범행을 지시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모텔업주 조 씨가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 가까운 사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죽여야 우리가 산다고 꼬드겼다는 주장입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조 씨가 이른바 가스라이팅으로 김 씨를 설득해 건물주 살해를 부추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가 지난해부터 조 씨에게 고용돼 일했지만 급여를 거의 받지 못했다는 진술까지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하면서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살인교사 혐의는 김 씨의 진술이 주된 증거인데 일관되지 않다고 봤습니다. 또 범행 동기 관련 진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입니다. 또 정당한 방어권을 넘어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지적장애가 있어서 조사의 일관성이 떨어졌다면서 CCTV와 휴대전화를 포함한 증거를 보완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재개발 사업이나 주차장 부지 임대를 놓고 조 씨와 피해자가 갈등이 있었던 사실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아동 성추행범 김근식, 미성년 아동을 10여 차례 상습추행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마냥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게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 치료는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아동과 청소년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근식. 출소를 앞두고 13세 미만 어린이를 17년 전 강제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다시 재판이 시작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항소심 재판에서는 이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5년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을 이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근식이 어린아이를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고도 출소 이후 같은 범죄를 반복했다면서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근식에 대해 징역 12년에 위치 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과 더불어 성충동 약물 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화학적 거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치료가 필요할 만큼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앞서 정신감정의로부터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거라는 증언을 들었지만 이것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대한 판결문을 분석하고 상고할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기는 게 정이지 뭐. 안 그래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서 많은 분들께 큰 실망감을 준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매주 목요일 주요 사건, 사고를 범죄학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범죄자의 심리를 분석하고 대책까지 고민해보는 시간.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영상에서 나간 이성균 씨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다리털에 대한 정밀 감정이 있었는데 이게 음성 판정도 아니고요. 감정 불가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 이성균 씨에 대해 가지고 지난 10월 23일에 입건을 하고 난 이후에요. 네. 28일 1차 소환해서 간이 검사를 했는데 음성 나왔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5에서 한 8일 정도 이전이다라고 이제 그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 이제 실제로 모발 검사를 했는데도 음성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한 8개월에서 10개월 이전까지는 이제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번에 이제 다리털을 가지고 실제로 11월 4일 날 2차 소환을 하면서 그 정밀 검사를 의뢰를 했거든요. 예.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결과가 감정불능으로 나왔단 말이죠. 예. 이 감정불능의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니까 예. 이게 채모 중량 미달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여러 가닥을 채취를 해야 되는데 몇 가닥 채취를 안 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이것이 마약이 음성인지 양성인지 그걸 갖다 감정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예. 글쎄요, 이게 무슨 매뉴얼이 있을 텐데 왜 이런 결과가 났는지 일반 그 시민들은 잘 그 이해를 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경찰은 또다시 이 이성균 씨를 소환을 해서 다리털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감정을 한다라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까지는 나왔습니다. 예. 그럼 불러서 다시 뽑겠습니까? 어떻게 경찰이 어떻게 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이게 다시 뽑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거 뽑는다라고 하는 것도 일단 이 법원에서 영장을 또 이렇게 허락을 신체 해줘야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사실 경찰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지난번에 원래 이성균 씨 집에서 마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집에 대한 그 압수수색 영장을 갖다 신청을 했는데 예. 그게 이제 기각이 된 적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 이제 신청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결과는 이제 법원에서의 판단을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될 것이긴 한데 사실 단순히 이번에 감정 불능이 그 어떤
다리털을 채취를 적게 해서 예. 감정 불능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물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막 기회는 좀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반적인 제 입장에서는 사실 연예인이고 사회적인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한 번 뽑았을 때 왜 많이 뽑지 않고 왜 그 중량 부족이 나오게끔 하였을까라는 좀 의문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측면에서 법원에 신체영장을 다시 요청을 했을 때 기각을 한다면 더 이상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봐야 됩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물적 증거가 만약에 없다면 지금까지 이제 이성균 씨를 수사 대상에 올린 이유가 그 구속된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진술이나 뭐 휴대전화 기록 등을 봤을 때 정황 증거만 있다면 일부 혐의 입증은 좀 가능하다라는 전문가의 분석도 있어서요. 이 분석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그 마약 수사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어떤 국과수의 감정 결과, 뭐 음성이다 양성 이거 이외에도 예. 아까 말씀하셨던 그 관련자 진술이라든가 포렌식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그 혐의를 판단을 하는 그런 사항이죠. 예.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실질적인 물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황 증거밖에 없는데 사실 이 이성균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속아서 마약을 갖다 먹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미 이제 얘기를 한 상태였고요. 그 부분은 이제 이성균 씨가 인정을 한 상황이고. 인정을 한 상태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물적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이니까 나는 그 사실 고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물적 증거가 없다면 과연 이제 법원이 이 그 과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된다면 이 혐의를 입증해서 유죄 판결까지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좀 상당히 좀 넘어야 될 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경찰이 좀 체면을 구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 듣고 나니까요. 권지용 씨, 가수 지드래곤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같은 시기에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로 역시나 이제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국가수 감정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25일 날 입건을 했고요. 예. 11월 6일 날 1차 소환을 했었죠.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모발을 포함해서 손톱, 발톱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확보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정밀 검사를 의뢰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머리카락을 염색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 그리고 몸에 있는 모든 그 채모를 제모했다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예. 지금 이제 권 씨 같은 경우는 평소에 제모를 다 한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건 보도 이후에는 10월 25일 이후에는 제모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내가 추가적으로 다리털 같은 경우도 난 제공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10월 25일부터 다리털이 얼마나 자랐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 같이 만약에 제공을 한다 하더라도 뭐 중량 미달로 해서 감정 불가 나올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실제로 이제 권 씨 같은 경우는 한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마약을 투약한 적이 아예 없다. 그리고 예. 주고받은 적도 없다. 그러니까 내 몸에서 마약 성분 나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다. 예. 라고 해서 본인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 자신감을 표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결과가 나올 때도 된 것 같은데 언제쯤 나올까요? 글쎄요, 일단은 이제 그 국과수에서 지금 예. 이제 권 씨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본인이 굉장히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성균 씨보다는 좀 가능성이 좀 더 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실제로 이제 사실 뭐 이성균 씨라든가 또는 뭐 이 권 씨 같은 경우도 전부 이제 본인들이 사실은 경찰이 이제 내사하는 과정에서 예. 그것이 이제 밝혀졌고 특히 예. 이성균 씨 같은 경우는 자기는 협박 공갈받았다라고 해가지고 돈을 이제 갈취당했다 해서 고소장까지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지난번에 기자 간담회 할 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예. 명확한 물증 없이 진술만 가지고 수사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로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수사를 갖다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음성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것이 무리한 수사다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권 씨 같은 경우는 다리털을 확보해서 만약에 다시 감정 의뢰를 한다든가 예. 또 권 씨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결과가 나온다든가 이걸 갖다 보면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 두 연예인들에 대한 마약 수사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양측의 주장 다 일리는 있어 보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지켜보기에는 양측 다 상처가 좀 상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결과 나올 때까지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다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모자이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지난 4월이에요. 경기도 여주에서 강아지 한 100여 마리가 암매장 당한 채 발견돼서 충격을 줬습니다. 근데 범인을 찾고 보니까 그 범인이 동물 보호소였다고 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한 동물 보호업체가 지난 4월에 그 경기도 여주에 있는 한 그 야산 쪽에서 이 뭐 개나 고양이를 포함을 해서 약 한 118마리의 사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찰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이제 그 수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이 그 동물들이 사망한 원인에 대해서 부검을 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사망 원인이 충격적인데 영양실조 그리고 이제 질식사 또 둔기에 맞아서 그 사망을 했다 이렇게 이제 밝혀졌고요. 실제로 이제 위탁을 받고 양육이 어려운 그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반려동물을 돌봐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홍보를 했었던 바로 이제 소위 펫샵이라고 하는 사슬 동물 보호소인데요. 거기에 이제 30대 대표 이제 A 씨를 비롯해서 한 3명 정도 처분업자를 포함해서 3명 정도 구속하고 나머지 7명은 이제 불구속 송치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슬로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슬로건 저도 들어봤습니다. 위탁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대신 돌봐주는 곳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원래 그 반려동물의 주인들이 내가 당장 키우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가족이었으니까 그 소식이 좀 궁금하기도 했을 텐데 어떻게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 슬로건이 뭐냐면 안락사 없는 보호소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 요양보호소 이제 이런 그 슬로건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온라인 상에서 어떻게 보면 사정상 이 반려동물을 더 이상 키우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이제 그 회원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당 1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받았대요. 그걸 해주는 대신에.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주인들이 관심이 있을 테니까 한 30일 정도까지는 어떻게 지냈는지를 계속적으로 이제 올려주고 뭐 사진이나 뭐 동영상이나 이런 거 올려주겠죠. 그리고 난 이후에는 이제 주로 그 기간이 끝난 그런 동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살처분을 갖다가 한 건데 그 기간이 끝나면은 뭐 돈을 더 내야 볼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한 600만 원까지 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점차적으로 보여주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돈을 더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기간이 끝난 그 동물들 대상으로 해서 한 마리당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고 살처분업자에게 넘기고 이 살처분업자는 이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살처분해서 매장을 한 것이 이번에 이제 드러난 거죠. 잔혹하게. 이런 것까지 돈벌이로 이용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신종 펫샵으로 불린다던데 지금 문제는 이것만이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신종 펫샵이 이번 기회에 한번 그 따져 보니까 파양된 동물을 거둬서 재입양을 한다. 이런 이제 슬로건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주인으로부터는 파양 비용을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유 포기각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재분양하면서 또 분양비를 청구를 하니까 그야말로 교통정리를 하고 이쪽에서 돈 받고 저쪽에서 돈 받는 그런 일종의 동물 판매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것이 매장에 이 동물을 안고 들어올 때 우는 사람들한테는 더 많이 받았다 그래요. 왜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죄책감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끝까지 거둬야 되는데 끝까지 거두지 못하고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위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주인들이 눈물 흘리거나 마음이 약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돈을 더 세게 불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내가 돈을 많이 냈으니까 잘 돌봐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그런 어떤 그 심리도 잘 이용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하다 보니까 재분양이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주고 살처분해서
했으니까 10배에서 20배 장사를 갖다 한 거죠. 야,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사각지대라고 해요. 법적인 근거가 딱히 없는데 정부에서 또 어떤 관련 대책을 내놨는지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8월 30일에 그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영리 민간 단체가 합법적인 민간 보호소에 어떤 그 가면을 쓰고 불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영리 활동만 가능하게 하고 영리 목적의 홍보는 제한시키겠다.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소정의 기부분을 받고 동물을 관리해주는 해외의 이 시스템을 좀 가지고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내용을 갖다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금년 내로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와 같은 일에 대한 어떤 대책으로 보이긴 한데 좀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해주시길 좀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YTN 뉴스라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8시 40분 국어 영역을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8시 40분 조금 넘었는데요. 교육당국은 킬러 문항 없는 수능으로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 수능 여러분들께 출제위원장이 직접 출제 경향과 난이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소기의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수험생들을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과 노심초사 자녀를 돌봐주신 학부모님들께도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기까지 문항 출제와 검토, 인쇄와 배송, 보안 경비와 교통 지원, 시험장 운영과 감독 등 일련의 과정에서 참여해 주신 수많은 교육 전문가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능으로 빚어지는 일상의 불편함을 감내하고 용인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진행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출제 경향에 대해서는 출제위원장님께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발표한 것처럼 올해 수능 지원자는 50만 4,588명이며 응시한 수험생들은 전국 84개 시험지구 1,279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 편의 제공 대상 수험생 733명도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 시험에 임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조금 전 8시 40분에 시작되었고 일반 수험생은 오후 5시 45분, 시험 편의 제공 대상 수험생들은 오후 9시 48분에 마치게 됩니다. 출제된 문항에 대한 이의 신청은 오늘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접수합니다. 이의 신청은 11월 20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받고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21일부터 28일까지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를 끝낸 후 11월 28일 화요일 오후 5시에 정답을 확정하여 발표하게 됩니다. 채점은 이렇게 확정된 정답을 가지고 이루어질 것이고 성적은 12월 8일에 수험생들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시험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저의 브리핑을 마치고 수능 문제 출제와 검토에 대해 설명해 주실 두 분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출제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신 경인대학교 정문성 교수님이십니다. 또 검토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신 분은 한국교원대학교 강성주 교수님이십니다. 정문성 출제위원장님께서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의 기본 방향과 경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문성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장께서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 방향에 대해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장 경인교육대학교 정문성 교수입니다. 먼저 고등학교 1, 2학년을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올해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준비에 매진해온 수험생 여러분들께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과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수험생들을 잘 보살펴 주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수험생들을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께도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오랜 기간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우리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이 출제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또 현장의 관리요원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전 영역에서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시행됩니다. 국어, 수학, 또 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구조로 시행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영역 구분 없이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시행됩니다. 또한 EBS 연계율은 문항수 기준으로 50% 수준이고 연계 체감도를 높여 출제하고자 하였습니다. 2024학년도 수능출제 및 검토위원단은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과정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하였습니다.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일 경우에는 기존의 시험에서 다루어졌더라도 필요하다면 질문의 형태와 문제 해결 방식을 바꾸어 출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소위 킬러 문항을 배제하였으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영역별로 말씀드리면 국어 영역은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하였고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수학 영역은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수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 또 기본적인 계산력과 논리적 추리력을 평가하는 문항 등을 출제하였고 종합적 사고를 요하는 경우에도 지나치게 어려운 문항을 피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영어 영역은 교육과정이 정한 의의 수준에서 듣기 능력, 독해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한국사 영역은 한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한다는 취지에 맞추어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하였습니다. 탐구 영역은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탐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하였고 선택 과목 간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 능력 및 해당 언어권의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학생들의 과도한 수험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의 내실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유념하여 출제하였으며 올해 2차례 시행된 모의평가, 특히 9월 모의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출제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항의 배점은 교육 과정상의 중요도와 문항의 그 난이도, 문항풀이 소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EBS 연계는 영역과 과목별 문항수를 기준으로 50% 수준에서 올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감수하여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발간된 EBS 수능 교재 및 강의 내용에서 연계하였습니다. 연계 방식은 개념이나 원리, 또 지문이나 자료, 또 핵심 제자나 논지 등을 활용하거나 문항을 변형하거나 재구성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 학년도 수능 출제의 기본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하였습니다. 1996년입니다. 그때 대구는 다른 선택을 했던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8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 60대, 70대가 되어가지고 대구에서 정말 윤석열 정부 많이 사랑해 주시던 분들, 여러분이 30대 때, 40대 때 했던 선택입니다. 다시 한번 전화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임요한 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제 보면은 이분이 뭘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다니까요. 내가 너희를 나가라고 할 것이다. 붕짜자 붕짜. 윤핵관님들 제발 물러나주지 않으실래요? 이런 안내 방송하고 있어요 지금. 네, 요즘 정치권에서 제일 바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신당을 창당해서 대구에 도전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뉴스의 핵심 관계자, 뉴핵관으로 정치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으면 창당 가능성이 하루에 1%씩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가능성이 몇 %일까요?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당대표 선출됐을 때 영상부터 저희가 준비했는데 좀 감회가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전 많이 봐가지고 그렇게 새롭진 않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요즘 언론 인터뷰 거의 매일 하실 때마다 이걸 다들 확인을 해가지고 저도 좀 물어봐야겠어서 오늘은 창당 가능성이 몇 %입니까? 저도 매일 진짜 세는 건 아니니까요. 한 60% 좀 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00%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시간 변수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상황에서 조건을 얘기한다든지 요구사항을 얘기한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을 겁니다.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선거를 이길 정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질 것이다. 예. 사실 이 예측은 제가 1년 반 동안 계속 해온 거였어요. 이 일방주의라든지 아니면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진 것,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된 지 1년 반이 이제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이 방송 보신 시청자분들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오늘 수능입니다만 교육 정책이 뭔지, 그리고 경제 정책이 뭔지, 통일 정책이 뭔지 모르시잖아요. 물론 이재명 후보도 그런 게 약했긴 했지만은 지난 대선부터 지금까지 한 2년 반 동안의 세월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국민들에게 안타까운 게 대장동 선거였고 대장동 통치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장동의 내가 누가 나쁜 사람인지 누가 누굴 끌어내리는지 갖고 결국엔 2년 반 가까이 온 거고 그거 외에 과연 대한민국의 개혁이라든지 민생 과제가 다뤄진 적이 있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근본적인 변화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하고 있는 근본적인 변화가 뭔지 그것도 오늘 좀 짚어봤으면 좋겠고요. 일단 국민의힘 상황을 좀 보면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좀 압박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두 가지 방식으로 보이는데 하나는 조기 해산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신껏 하라는
윤 대통령 측의 신호를 받았다. 예, 이 정도면은 첫 번째 상당히 심한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 대부분의 혁신위가 이제 드러눕기 단계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실 인유한 위원장이 또 말실수한 거죠.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했다고 이제 선언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윤핵관 쪽에서는 이걸 주워 담기 위해 가지고 뭐 그런 뜻은 아닐 거다라는 취지로 계속 이야기하는데 만약 인유한 위원장의 말이 사실이라 그러면은 지금 여당의 혁신위가 했던 많은 일들이 대통령실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다. 아니면 교감하에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말실수하셨습니다. 지금 인유한 위원장이 드러나는 것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는 말실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저는 이분이 당장 취임하는 첫날부터 기자분들 앞에 놓고 국민의힘은 내려가야 됩니다라고 말하셨어요. 근데 해석이 불가능하니까 보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뭐 하는 행동인가 싶습니다. 여당의 혁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고, 근데 지금 저한테는 또 이분이 뭐라 그러셨냐면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말이 이준석을 꼭 밀실에서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 이러고 계세요. 밀실에서 만나서. 예, 근데 이게 뭐 악의는 없을 거라 봅니다. 저는 이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거는 비공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싶다를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계속 언론에다가 이준석 씨랑 밀실에서 만나고 싶다. 뭔가 작당 모의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그 뉘앙스 차이를 자꾸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안을 제가 듣는 순간 어떤 기분이냐면은 아니 나를 음침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나 내가 왜 밀실에서 이분을 만나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은 이분이 우리가 정치나 외교의 담론 같은 거는 진짜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처음에 사면 같은 단어도 그렇고 단어의 뉘앙스 때문에 굉장히 큰 곤혹을 치르고 계신 게 많다. 예. 이건 좀 제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지금 인유한 위원장이 말실수한 거라고 얘기했지만 뭐 용산에서 그런 뜻을 신호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의 뜻인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큰 틀의 문제가 당이 입법부로서 독립적인 기능을 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용산에 종속된 어떤 조직인 것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거기서 혁신안마저도 어쩌면 대통령실에서 내린 것처럼 만들어버렸으니 기름을 끼얹는 거죠. 저는 제발 이런 그러니까 애초에 정치적 훈련이 안 돼 있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이것도 표현할게요. 지금 윤핵관들 몰아낸다고 지금 뭐 하시는데 아니, 저거 하고 싶은 분 되게 많으세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옛날에 방송에 많이 나오던 전원책 변호사가 무슨 방송 나와가지고는 내가 정치하면 전부 다 단두대로 보내겠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인기를 끈 적이 있어요. 정치적 단두대로 보내겠다 뭐 이런 거. 근데 정작 뭘 맡겨놨더니만은 다 죽이겠다 이러고 혼자 하시더니만은 한 달 만에 아무것도 못하고 물러나신 적이 있거든요. 지금 비슷한 데자뷰를 보는 겁니다. 지금 인유한 위원장이 다 지금 윤핵관들 나가주세요. 제가 이걸 어떤 언론에서 하나회 척결에 비교했지만요. 김영삼 대통령은 그 당시에 굉장히 사회에 중요한 문제였던 하나회 척결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자고 일어났더니만 다 잘리는 그런 전격적인 방식으로 해결했던 거거든요. 근데 인유한 위원장은 지금 계속 북치고 장구치면서 물러나주세요. 윤핵관들 물러나주세요. 윤핵관들 해가지고 좀 산악회도 가고 5만 가지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과연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식인가. 저는 이거는 좀 이상합니다. 예. 근데 인유한 혁신위원장의 말을 보면 이게 용산의 윤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이제 해석이 되게끔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윤 대통령의 뜻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인유한 위원장이 그런 어떤 뒷배 없이 지금의 말잔치를 해놓은 것이라면은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봅니다. 결국에는 지금 뭐 지도부나 아니면 영남 그리고 뭐 중진 그리고 윤핵관 이렇게 해가지고 다 싸잡아서 공격하면서 당신들 물러나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뒤에 어떤 그 큰 힘,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큰 힘이 없이 이걸 하는 거 있으면은 그냥 공갈인 것이고요. 뒤에 만약 그런 힘이 담보돼 있으면은 당무 개입이죠. 그러니까 지금 묘한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근데 김기현 대표 얘기를 보면 총선은 종합예술이다. 지도부가 잘 지휘해 나갈 거다. 그러니까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뜻을 일단 밝힌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 대다수가 김기현 대표가 강서 보궐선거에서 보여준 리더십이나 그전에 4월 보궐도 있었습니다. 그때 울산에서 보궐선거 있었을 때 나온 선거 결과라든지 그때는 취임한 직후라서 모르겠지만은 강서 보궐선거 결과를 보면은 과연 저 선거 전략과 전술로 총선이라는 더 큰 판을 지휘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이미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는 당대표로서 선거를 이기겠다라는 목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뭘 해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하면 모양새 좋게 물러나고 다음 정치 과제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 모양 만들기에 주력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이미 지휘 능력이 만약에 부정당했으면은
그 즉시 물러나는 게 보통 관례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그 뒤에 이제 계속 뭔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김기현 대표가 던진 것 중에 보면 메가 서울 이런 거. 저는 저거 제가 어디 방송 가서 메가 삽질이라고 얘기했지만은 되게 위험한 그런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가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실효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지 면밀히 따져본 것도 아닌 것 같고 훅 던지니까 바로 한 며칠 효과 가다가 훅 날아가잖아요. 저는 우리가 수렁에 빠진 순간부터 계속 이제 허우적거리면은 더 깊은 늪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김기현 대표가 본인의 의중으로 어쨌든 혁신위로 돌파할 수 있다 해서 혁신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본인이 만든 혁신위의 혁신위원장이 자기를 더 세게 공격하는, 더 모양이 안 좋아지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기현 대표는 결국 물러날 것 같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안 물러나고 나서 선거를 지휘해서 만약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이건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거는 저는 보수 정당에 극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도부뿐만 아니라 장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험지 출마를 공개적으로 거부를 했잖아요. 서울 안 간다고. 그러면 지금 상황이 뭐 당 지도부 그리고 윤핵관도 윤석열 대통령과 뜻이 다른 건가? 그리고 윤 대통령도 윤핵관이 이제 그만하길 바라나? 이런 궁금증이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암군이 아니라면은 지금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를 짚어보고 계시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면은 본인이 일을 맡겼던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수행했는가 평가하고 계실 테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뭐 이번에 모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강서 보궐선거가 있기 전까지 윤 대통령은 이길 거라는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보궐선거에서. 네. 근데 그러면 그 정도 보고를 한 사람은 거의 뭐 이거는 어디 성문에 매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건 말도 안 되게 국가 원수를 농락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면은 저희가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윤핵관들이 국정을 이렇게 이끌어온 데 있어가지고 옆에서 부추겼거나 아니면 박수부대 역할을 했거나 아니면 때로는 허위 보고도 하고 이렇게 했을 거라 보는 거죠. 그걸 윤 대통령도 당연히 수사검사, 스타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런 척하면 척하는 건 이제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리 수순에 들어가는 것은 옳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동화를 봐도요. 권선징악적 결말 아니면 악인이 망하는 결말 이런 걸 좋아하는 거지. 악인이랑 나중에 쎄쎄쎄 잘해볼게 이런 결말의 영화나 아니면 우화 같은 건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혁신의 방향성이라는 것이 윤핵관 아저씨들 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 가지고 험지 출마나 불출마라는 구국의 결단을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요. 이분들이 갑자기 무슨 구국의 결단을 내리는 것처럼 포장되는 걸 바라지도 않고요. 이분들은 국정 실패와 어쨌든 당이 망가진 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라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저는 이 사람들은요. 그냥 과감하게 공천 배제한다고 그냥 발표해버리면 돼요. 본인의 선택에 맡기지 말고 공천 배제한다고 당에서 발표를 해야 된다. 지금 예를 들어 윤핵관 중에 장제원 의원이 예를 들어서 구국의 결단인 것처럼 내가 무슨 뭐 서울 출마하겠습니다 이런다 해서 갑자기 감동받아가지고 나 윤석열 대통령 안 좋아하는데 좋아할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쳐내는 모습을 보였을 때 저는 오히려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건 깔끔하게 단절하는 사람이지 이런 게 보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뭐 앞서 인터뷰를 보니까 다음 주쯤 되면 김기현 대표의 거취가 결정되지 않겠냐 이런 좀 예측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김기현 대표를 포함해서 지금 영남에서 험지 출마를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윤핵관이나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으세요? 저는 이게 진짜 이상하다 봅니까? 윤핵관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전횡을 했는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꼴보기 싫은 행동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영남과 중진은 약간 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영남에 있는 분들은요 원래 그렇게 그냥 당선돼서 활동해 오시던 분이에요. 그렇게라는 건 어떻게? 아니 그냥 남 눈치 보면 슬슬 이제 좀 티 안 나는 의정 활동 하시면서 오신 분들이고 이분들이 이 여당에 몰락해 있어가지고 잘못한 게 있다면 조용히 있었던 죄 정도? 아니 주호영 대표가 이제 인요한 위원장 지목해가지고 주호영 대표에게 뭐 결단을 요구하는 식의 모양새가 나왔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 여기 밖에 나가서 상암동에 조사해 보면요. 주호영 대표를 아십니까 하면 아는 분이 우선 적을 거고요. 주호영 대표 때문에 나라가 망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지금 만약 장제원 의원 갖고 비슷한 걸 물어보면 좀 답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봐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윤핵관을 좀 섞어가지고 더 큰 덩어리를 제거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그 목적은 뭐냐?
장을 비워야지 그러면 새로운 음식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이론 때문에 결국에는 낙하산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윤핵관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윤핵관 같은 경우에도 결국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선거에 나서지 않거나 아니면 험지에 나설 것으로 본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예상하지는 않고요. 이분들은 끝까지 싸우겠죠. 예, 근데 그거는요, 당연한 그 수순이고요. 나중에 그냥 일거에 치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럼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 무소속으로도 출마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출마할 수 있다 보고요. 근데 출마했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보수 정권에 대한 평가가 지금 영남 지역에서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예를 들어 부산 지역만 하더라도 40% 이상씩 득표하거든요. 그랬을 때 장제원 의원 예를 들어 무소속 나간다 쳐보십시오. 그럼 그 지역에 국민의힘이 후보 안 낼 수 있겠습니까? 내야 되죠. 안 내면 의심받죠. 위장탈당이라는 얘기를 받죠. 그러니까 저는 그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승부가 될 거다. 예, 지역 토호형 정치인에게도. 그러면 지도부나 윤핵관이나 만약에 물러나게 된다면 그 자리는 누가 올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거기에 따라서 뭐 누가 낙하산 예상하기도 하지만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뭐 지역에는 항상 어느 정당이든지 양당 정도 되면은 2-3명 이상씩의 출마 후보급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오겠죠. 뭐 다른 인터뷰에서는 용산에 있는 행정관들이나 뭐 검사 출신을 공천하지 않겠냐, 이런 예상을 하기도 하셨더라고요. 근데 뭐 사상구 같은 경우에 장제원 의원이 계속 언급돼서 미안하지만은 거기는 장제원 의원이 굉장히 이제 자기 세를 불려오면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장제원 의원이 이런 처지에 놓일 거라는 예상을 사람들이 안 했기 때문에 경쟁자가 많이 안 붙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람을 보낼 수도 있다?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지역을 봐가면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공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당연히 그러지 않으면은 위장탈당 소리 들으면서 오해받습니다. 만약에 장제원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가는 상황이 생겼을 때. 예. 지도부까지 이제 다음 주쯤에 만약 거취가 결정되고 나면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거 아니냐. 한동훈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이 비대위원장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까지 하셨더라고요. 지금 당내에서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당내에서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게 되면은 보통 많이 쓰는 작전이 미래 권력으로 예상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비전을 국민에게 파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수 진영의 대권주자 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 정도의 인지도를 가진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정치적 지형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서지 않으면은 많은 국민들, 여기 상암동 밖에 걸어다니는 많은 국민들은 누구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의 지금 리더십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본질 중에 하나는 너무 급격하게 여론조사 5등 하던 분을 이제 당대표 만들어놨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누구세요?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어제 부인이죠. 진은정 변호사가 봉사활동에 나서면서 이게 또 언론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다른 국무위원 배우자들도 참여한 봉사활동이다. 이게 한동훈 장관 측의 설명이긴 했거든요. 저는 국무위원 배우자들이 뭐 그런 봉사활동 하는 거는 뭐 늘상 있던 일이라 하더라도 왜 그러면은 모든 언론이 주목해가지고 그 진은정 변호사의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냈을까라는 것. 그리고 저는 진은정 변호사도 굉장히 그걸 예상한 듯 준비하고 온 모습으로 좀 봐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면은.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 공적인 활동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드는 궁금증이, 물론 한동훈 장관이 대중과 언론의 관심을 꾸준히 받아왔지만 정치를 했던 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만약에 이건 가설이지만 비대위원장 역할이 가능할까? 이것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요, 모든 일에는 천재형 타입이 있고요, 그 노력형 타입이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긁어보지 않은 복권은 모르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사실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임명될 때도 기술 초월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결국에는 상당히 젊다 보니까 우려가 있었지만은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은 자기 스타일의 영역을 구축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의 영역이라는 것도요, 예전에 뭐 이회창 총재도 공무원 하시다가 바로 들어와가지고 총재 되시고 또 대통령 후보까지 지내신 것도 있고, 이거는 그거 보기 전까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알고 봤더니 천직이 검사가 아니라 정치인이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속단을 할 수 없지만은 하여튼 리스크는 있지만은 지금 시점에서 뭐 이런 겁니다. 한동훈 장관은 긁어보지 않은 복권이고요, 원희룡 장관은 이미 다 긁어본 복권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예상이 되는 거고, 이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복권이기 때문에 이건 선택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변하고 있다는 거를 대중에게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카드는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한동훈 장관이 만약 정치를 하게 된다면 정치하러 들어와서 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이 살아온 삶은 검찰에 있을 때도 상관을 모시는 삶이었고요. 그 지금도 어쨌든 대통령 그리고 그립이 강한 대통령 밑에서 법무부 장관 일할 때고요. 당의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는 거는 당내에서는 만지상입니다. 완전한 리더십을 가졌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는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봅니다. 앞서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인적 쇄신의 방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이게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근본적인 혁신, 변화가 되는 거냐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해요. 지금 여당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민생 아젠다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국민의힘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 어떤 인상이냐? 죽도록 아무리 사람들이 반대해도 홍범도 흉상에 매달리는 정당. 뭐 이런 정당 같은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도 아니 당신께서는 권력에 저항하는 이미지의 스타 검사셨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해병대 최상병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수사라는 박정훈 대령을 어떻게든 막아서려는 반동적인 이미지가 돼버렸거든요. 전 이런 것들을 아주 단편적인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만은 국민은 이런 지점에 실망감을 가졌던 것이에요. 그럼 이런 걸 풀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검사라는 직업 자체가 사실 오류가 있으면 상당히 안 되는 직업이잖아요. 누구 잘못 잡아가두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쨌든 잘못이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직업이라 저는 보는데 정치에서도 그렇게 되면 좀 곤란한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바뀌지 않을 것 같다. 그럼 이 예상을 깨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요체라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이세요? 아까 인사도 언급하셨지만요. 아까 언급했던 홍범도 흉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통 크게 방향 전환하는 것이 우선이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이 필요하다.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아니 이 대표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독대해가지고 대통령이 당신한테 유감 표명하고 사과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아니요 저는 그런 거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국민에게 이런 게 잘못됐다 유감 표명하시고 이제 사실 대통령은요. 누구나 처음 해보는 거예요. 대통령이 1년 반의 임기 동안에 다소 국정운영에 부침이 있었다 해서 나머지 3년 반이 잘못되길 바라는 그런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 포함해가지고. 어떻게든 대통령이 잘 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지적도 하고 그리고 비판도 하는 것인데 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응답하면은 저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변수가 민주당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제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시기가 좀 예상보다 빨라 보입니다. 11월 말에서 12월 초를 얘기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 대통령에게도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물리적으로 굉장히 국민의힘에게 어려운 고난이 닥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김진표 의장님이 어떻게 일정을 잡으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뭐 저는 그렇게 12월 초에 일찍 될 거라 보진 않습니다. 좀 중순이나 말 정도가 될 거라 보는데 저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치적 해법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야당 대표와 대화를 하고 야당 대표와 서로 이제 보면은 뭐 나눌 것이 있는지 아니 정치적 교환할 의사가 있는지 이걸 봤었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는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을 지난 한 3년간의 대장동 국면에서의 본인의 후퇴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결 구도에서 빠지고 싶지 않은 거죠. 네. 저는 근데 이거는 국민을 위해 굉장히 불행한 선택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이라도 야당 대표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특검법이 추진이 되고 의결이 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죠. 저는 이거 뭐 정보를 전혀 들은 게 없습니다만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보통 한두 달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치거든요. 그럼 12월에 만약 통과된다고 했을 때 말 정도로 했을 때 2월 말쯤에 이제 준비가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한 달 동안 뭐 하겠습니까? 압수수색하고 소환하고 한 달 남은 총선 앞두고 계속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법조계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어려운 수사라고는 아니라고 합니다. 뭐 자금이 어떻게 흘렀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출받았는지 이런 것들 따져보면 어려운 수사는 아니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민은 난장판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막기 위해서는 거부권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대통령께서 쌓아오신 자산,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이 상당히 훼손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국민의힘은 굉장히 위험한 지점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누구도 입도 뻥끗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뭐 지도부나 윤핵관에 대해서 물러나라는 압박이 이제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특검법이 의결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요거 거부권을 행사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저는 어떻게 이제 전망하세요? 거부권 행사하실 거라 보고요. 대통령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돌아왔을 때 지금까지는 이거 아무도 신경 안 썼는데 돌아왔을 때 원래 거부권이 사실은 제의 요구권입니다. 다시 한번 논의해 주세요. 국회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예. 원래 법안은 과반 표결로 넘어가지만은 제의 요구권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200명 그러니까 3분의 2의 표결로 다시 그걸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굉장한 그 챌린지가 들어오는 거죠. 제의 요구권으로 돌아왔을 때 민주당이 압박하겠죠. 예전에 체포동의안 갖고 압박당했던 느낌의 반대로. 아니 국민들의 상당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한 수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에 찬성하는데 국민의힘은 그러면은 제의 요구권에 제의 요구에 동참하지 않을 거냐. 이래버리면 골치 아픈 겁니다 진짜. 네.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국민의힘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참 부끄러운 상황이라 봅니다 지금. 의원들이 지금도 아무 생각이 없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당 의원님들은. 근데 그게 곧 옵니다. 제의 요구권을 행사할지에 대해 가지고 국민의힘이 입장을 정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우리는 제의 요구권에 제의 요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해버리면요. 재의결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또 한 대 맞고 가는 거죠 국민들한테. 그런 경우에 지금 혁신 대상이 되고 있는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이것도 참 궁금한 상황인데 물론 다 가설입니다만 그 의원들이 개인으로 움직이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 차원에서 어떤 입장을 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네. 그 만약에 본인 나가라 그랬다고 거기서 당론과 반대로 예를 들어 그 제의 의결을 한다 그러면은 그건 너무 좀 자잘한 반응이죠. 그 윤핵관들 입장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이준석 신당의 지향점을 잘 모르겠다. 예. 물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뭐 진보다 보수다 이거 논하는 게 좀 사치스럽다. 반상식이 심해서 상식 복원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모여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도 보이는데 근데 아무리 지금 뭐 민주당이 싫다, 국민의힘이 싫다 이래서 모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결국 뭘 할 거냐. 뭐 나중에 그랬다 또 헤어지면 또 이것도 문제잖아요. 제가 이제 나이는 상대로 젊지만요. 그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바뀔 때 그런 재창당의 과정도 제가 경험해봤고 바른정당 창당도 제가 실무적으로 경험해봤고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새로운 보수당 창당도 경험해봤습니다. 물론 그땐 제가 실무적인 위치에 있는 선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의사선택을 제가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신당이라는 건요. 지금 뭐 여론조사들이 각종 수치가 나오지만은 한 출범하기 전까지 지지율이 기대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제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그거는 필연적이고요. 이상민 의원이 지향점 모르시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제가 지향점을 제가 아주 단단하게 미리 밝히진 않으니까요. 우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신당 동참 의사가 있는 분끼리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모 의원님을 제가 만났을 때 이렇게 전달했던 게 콘클라베 방식으로 합시다. 만약에 여기 신당에 동참하고 싶은 주체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모여가지고 어디 산장에 문 걸어 잠그고 한 2박 3일 동안 토론해가지고 통일된 의견을 냅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서로 언론으로 의견을 주고받는다든지 아니면은 1대1로 여럿이 주고받은 의견으로 뭔가 당을 하려고 하면은 완전 싸움 난다 나중에. 저 그거 많이 해봤다. 그게 바른미래당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되게 신중하게 움직이는 거고요. 이상민 의원님은 아마 지금 일정을 다른 의원보다 좀 땡겨가지고 움직이시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답답함을 느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같이 만들어 나가자 이런 취지로도 들리는데 이게 또 중요한 궁금증이 될 것 같아요. 대구에서 뭘 하겠다는 거냐.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준석 전 대표에게 대구가 일종의 종로 같은 건가? 그러니까 상징적인 어떤 도전의 대상, 도전의 장소 이런 건가? 근데 이게 지역구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 이게 좋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겁니다. 그 제가 국민의힘에 있으면서 당대표도 하면서 제가 계속 지적했잖아요. 영남에 있는 의원들이 자꾸 머리수만 많다고 해가지고 의견을 그쪽으로 끌고 가 버리면은 당이 머리가 흔들린다. 그래서 매번 하는 게 보면은 영남 지역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책 판단했던 거거든요.
저는 그게 수도권의 황폐화를 가져오고 당의 의석수가 축소되는 결과를 갖고 왔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남이 바뀌지 않으면 오히려 수도권 선거가 어렵다라는 말을 계속 국민의힘 내에서 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영남 지역의 정치가 한번 바뀔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번에 가장 대구 가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구가 최근에 기사에 등장할 때 보면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희한하다. 모든 여론조사 분석 기사마다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네.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라는 문구가 항상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60대, 7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에서 네. 이게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에 메가서울 같은 거. 메가서울은 사실 지방과 수도권의 구도로 본다 그러면은 대구 같은 곳은 오히려 좀 반대 여론이 높은 게 정상이거든요. 다른 지역도 다 그렇습니다. 호남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근데 보통 여론조사표를 보면은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메가서울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았다. 그럼 대구는 찬성 여론이 높았다는 조사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지? 왜냐하면 지방과 서울과 수도권의 대립구도에서 왜 대구는 수도권의 역정을 들지? 또는 메가서울에 편입되는 지역의 역정을 들지? 왜냐하면 지금 지방이 소멸하는 위기 속에서 대구는 오히려 지방의 다른 도시들과 견해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누가 봐도 그냥 정치적 성향에 따른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대구가 대구의 이익에 맞는 선택과 투표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그게 아마 대구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일 것이다. 이렇게 봐요. 네, 무조건 지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이익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리고 저는 지금 대구 경북의 시민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요. 그때 지난 작년 선거에서 윤석열 정부 열정적 밀어주셨을 때 지금 무슨 뭐 김한길 대표가 뭐 실세니 이런 소리 듣고 그리고 뭐 계속 이런 제가 뻐꾸기라 표현했지만은 이런 분들이 돌아다니는 정당을 바라고 뽑아주신 건지, 저는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문제인 게 뭐냐면요. 대구 경북이 이렇게 계속 표만 몰아주고 실속이 없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대구 경북이 5명의 대통령을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대선 후보를 배출하지 못하는 지역이 될 거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대구 경북이 조금 더 정치적으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인 오늘 아침 입시 추위는 없었습니다. 서울 기온은 6.6도까지 내려가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았는데요. 1교시 국어 시험이 치러지는 지금도 서울 기온 7도를 보이면서 크게 춥지 않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공기가 점차 쌀쌀해지겠습니다. 체온 조절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중부 서해안에 이어 서울 등 서쪽 내륙을 곳곳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는 오전 중 서쪽 지방으로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오늘 밤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겠지만 오후 늦게 서쪽 지방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릴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와 함께 낮 동안 찬바람도 강해지며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7도, 대전 9도, 광주와 대구는 10도 등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며 내일과 주말인 모레는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특히 내일 추위 속에 서울 등 전국 곳곳으로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수도권과 충청, 대구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대기질이 개선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실 맺을 수 있길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네, 수능의 뉴스라이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